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요걸 기반으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뭐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가치 기반의 직무급, 저는 이제 뭐 직무급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가치라기보다는 그냥 평가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공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따른 뭐 보상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들은 평가 자체만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직무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직무별로 일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직무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직무급이 아니죠. 예. 그거는 직무급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job based pay가 아니죠. 시장 가치에 따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직무급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라든지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나 평가 체계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중소기업은 없는 상황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샌드위치예요.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 제도를 우리가 컨설팅사를 통해서 좀 싸게 3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로컬 컨설팅사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가져와서 우리 쪽에만 좀 적합하게 하자라고 하면 일단 돈이 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컨설팅사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그게 납득성이 있고 그 내용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을 했을 때 그래도 규모가 있고 조직 내 일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일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적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또 좀 다르죠. 중견기업 제가 말씀드리는 중견기업은 일정 뭐 회사가 뭐 한 7, 8개 있어서 중견 그룹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단위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뭐하기는 한데 정형화는 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단위 기업들, 개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는 컨설팅사 이렇게 써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갖다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어떨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 대기업에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론적인 부분까지 좀 연결을 해서 또 실행적인 부분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뭐 이렇게 기고문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속된 말 한마디만 쓸게요. 저는 많이 깔 거예요. 그쪽은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광고하는 경우도 많고 뭐 공정성, 납득성 이렇게 얘기해서 막 자기들이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는데 들어가 보면 사람 관련된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1,000원, 2,000원 가지고 차이 나는 거 가지고 트러블 생기기도 하고 조직 간에 갈등 생기기도 하고 또 뭐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뭐 조직을 바꿔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왜 내 새끼는 네가 평가해서 이러냐 왜 네 새끼는 내가 밑에서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평가했는데 이게 평가가 맞지 왜 그럼 또 이제 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원을 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우리 팀에 있는 애를 그래도 한 500원이라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평가권 가지고 갈등 생기고 또 보상 간에 이런 균형 맞추기도 힘들고 그럼 또 인사팀하고 또 셋이 모여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데 어쨌든 그래서 문제는 다 어느 조직에나 있지만 좀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요거를 프로세스로 정리를 지금 했고 여러분들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떤 공공기관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뭐 직급체계 같은 경우도 다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급체계 일부 통합, 일부 광역화 뭐 단순하라고 여긴 표현하고 되어 있는데 뭐 늘어나지는 않겠죠. 뭐 하나라도 줄면 단순하니까 광역화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기도 해요. 두 개 직급이 또는 양쪽 회사에 하나의 범위가 다른 그 범주가 다른 직급 양 직급이 통합이 되거나 통합해서 하나의 직급으로 만들어지거나 그죠? 직급 체계의 단순화라는 의미는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평가 대상이 일단 바뀌는 거죠. 예. 평가 대상 범주가 바뀌는 거고, 기존에는 직급이 달라서 다른 인사체계라고 하긴 뭐하지만 인사 관리를 다르게 받아오던 이 집단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바뀌었을 때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가장 이 부분이 핫한 부분이고, 이거를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이게 평가하는 사람도 평가를 원활하게 하고, 또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또 평가를 어떻게 잘 내가 받는 건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프로세스, 결과, 그죠? 향후의 활용 내용, 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MBO 뭐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 항목들 5개 정도 입력하라 그래가지고 개별 ABCD 또는 뭐 10점 단위, 5점 단위로 평가해서 합산 나오면 그 점수가 평가 등급이 되는, 그리고 개인 뭐 평가 대상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면 뭐 대리가 5명이라고 하면 5명에 대한 점수가 쭉 나오면 결국은 평가 조정 팀장이 그러니까 순위 조정하는 거죠. 그 직급별로 그래서 조정해서 예, 뭐 1, 2, 1, 5명이면 1, 3, 1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순위 조정하고, 상위에 있는 1은 뭐 S, 중간에 있는 사람은 A,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B, 이런 식으로 부여하고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 대리에 해당하는 재원, 그 조직에 해당하는 재원을 받아서 뭐 맨 위에 분은 기본 표준급의 표준 인상급의 1.2, 중간은 1.0, 1.1 조금은 올라야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한 분은 1.0, 1.0이 곱해지면 그냥 동결이죠. 예, 실질적인 임금 하락입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면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그죠? 그랬으면은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제도가 안착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그게 납득 가능한 평가 제도고 그렇게 해왔고, 뭐 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은 하지만 평가받는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필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예. 또 조정이 되고 반영이 되고, 뭐 올해 조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좀 뭐 미국에 뭐 어떤 세미나 뭐 한 1200만 원짜리 그거 보내주는 거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뭐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팀장이 얘기하면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예. 합의가 되면 저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직급이 합쳐지면 케이오스라 그러나요? 카오스로 이제 혼돈의 상황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합부터 하고 평가 제도를 만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예전에 제가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설프게 직급 체계 약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평가 집단을 조정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회사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마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의 어떤 직원이 수신처를 회사 메일 수신처에다가 회장부터 해가지고, 회장은 아니죠, 사장 대표이사부터 말단 사원까지, 말단 사원이면은 뭐 파견제 계약직도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 아픈 거죠. 해가지고 그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뭐냐 그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일파만파 퍼졌죠.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내막을 보면 그렇게 문제 있는 거라고 저는, 아무래도 저는 기업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파만파 이게 보상 관련된 부분, 평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설명을 잘못하거나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전 준비 없이 단순화부터 시작을 한다? 저는 제가 만약에 아는 분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해 사전에 어떤 식으로 간다라는 방향을 주지를 시키고, 일단은 그 주지를 시킨 것만으로도 큰일이죠. 그것도 큰일이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설명회도 해야지, 공지도 해야지, 설명할 때도 예상 질문 다 받아가지고 준비해야죠. 또 이런 경우 저런 케이스 또 다 케이스별로 어떻게 보면 컨틴전시 플랜이죠. 이거는 인사제도, 평가제도의 변화, 평가 집단의 변화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를 사전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이제 뭐 2번으로 뭐 태스크에 초점을 둔 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서 2번으로 넣은 이유는 사전에 그거에 대한 평가 이 방향성은 공유가 되고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인지가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요 내용은 기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평가가 됐으면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제가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 중요한 건 개인인 거죠. 평가 집단이 바뀌면 그 집단 내에 개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같은 직급 내에 있는 개인으로서 그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면 보상을 어떻게 줘야 이 통합된 직급 내에서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느냐. 맥스치는 못 맞출 것 같아요. 저희도 통합을 많이 해봤는데 효과성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불합리하거나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바를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시켜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가지 않고 한 4, 5년에 걸쳐서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제가 생각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면, 만약에 그 역할 중심 인사관리가 지금 우리 기업에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각 단계마다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의견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댓글이나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댓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우리 지금 공유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브로드밴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급 광역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같은 직문에 어떤 페이밴드가 다 다르면, 페이밴드가 뭐 한 수십 개는 아니고 한 수십 개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뭐 인사관리라고 하면 레벨별로, 시장 가치별로 한 뭐 10개, 20개가 있는데, 요즘은 그거를 밴드를 묶죠. 묶는 게 브로드 밴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브로드 밴딩이라고 표현을 조금 좀 앞서 나가서 했는데, 직급 광역화, 직급 단순화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 밴딩 방식을 활용한 직급 체계의 단순화. 기존에 6개의 직급이 있는데, 페이밴드는 수평 이동으로 좀 유지를 하고 개인별 보상 수준은 유지를 해야 이걸 통합이 가능하죠. 여기서 수평 이동을 안 하고 차장하고 부장하고 합치면서 이걸 임금 체계를, 페이밴드를 다시 만든다?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느니 못하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뭐 직무 분석, 역할 분석 다시 한다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거 시행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평 이동 중심으로 통합하는 3개의 직급으로 그럼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면 개인마다 이제 4,600,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 직급은 기존에 차장하고 부장인데 4,600만 원부터 페이밴드가 7,500만 원까지 하나의 밴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프로페셔널 레벨이 이 4,600만 원 받는 프로페셔널 한 분이랑 7,500만 원 기본급으로 받는, 기본 연봉으로 받는 프로페셔널 한 분이 이제는 똑같은 역할 책임을 가진 일이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 부여가 되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4,600만 원을 받는 분이 1억짜리 성과를 내든 7,500만 원 받는 분이 1억짜리 성과를 내든 평가 결과는 똑같아야 되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상 금액은 또 똑같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직급체계 단순화, 통합, 광역화, 브로드밴딩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평 이동을 통한 직급체계 단순화가 제가 엊그저께 접한 공기업에서도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였고, 이게 요새 핵심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직급 조정. 그리고 그냥 개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왼쪽에 보시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직급 체계 아닌가요? 뭐 주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과장 직급이 많아서 차장부터 직책자가 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과장 A, B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과장 직급, 호칭은 과장이지만 너 과장 A냐 B냐, 인사관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페이밴드도 다르고. 그러면은 또 주임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6개 직급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직급체계라는 거죠. 요즘 많이 이제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직급체계 단순화라는 추세를 보여드린 이유는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어느 기업에서나 이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급체계 단순화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선도 맞춘 것 같은데 수평선도 일자로 수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고 이거 뭐 잡슬러팅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브로드밴딩 할 때 제시된 개념인데 이건 제가 그려본 거예요. 위에 보면 과장, 차장, 뭐 A, B 다 있네. 완전히 진짜 전통적인 오른쪽은 위는 가로는 직급 체계고 이제 요거를 직무 후기를 평가를 하든지 뭐 개인 평가 결과로 하든지 개인 면담을 다시 하든지 또 이 사람의 인사고과, 과거 인사고과를 평균을 내든지 그거는 회사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무 크기, 포지션 평가를 다시 하든지 그래서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인지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한 5천만 원 주고 할 수도 있어요. 잡 크기, 잡 사이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보통 이제 차장 A하고 차장 A, B 정도는 수석으로 가고 과장은 보통 책임, 대리는 선임, 주임하고 사원은 뭐 사원으로 간다. 이렇게 대략 파란색은 어느 정도 일부 잡 크기가 맞는 사람들, 기존에 일하던 개인이 일하던 내용하고 새로 만들어진 페이밴드, 직급 체계에서 요구하는 직무 크기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문제인 거죠. 초록색은 또 문제가 아니야. 보면은 과장 A인데 수석에 들어가네요. 그죠? 이 친구는 기존에도 굉장히 S급 평가로 계속 받아왔고 회사에 기여한 바가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평가를 받아서 수석으로 바로 갈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절차를 통해서 또 조직 변화도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사관리 방향도 살짝 바꿀 수 있어요. 다만 회사의 분란을 그렇게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사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면 그냥 이 파란색만 있는 부분으로 평균적인 직급체계 통합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서로들 불만이 없도록. 다만 통합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있겠지. 그죠?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얘기하면 가로에 8개 직급이 세로의 수석 책임 선임 사원 4가지 직급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도식화해 본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써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 어디 넣어야 되냐, 어디 넣어야 되냐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일 수 있죠. 개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마련을 해놔야 서로들 합의하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팀장이겠죠. 팀장들, 또 임원들, 최종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개인들 피드백을 할 텐데 저 파란색, 빨간색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직급체계 광역화 실행에 있어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못해요, 저렇게. 뭐 잘하는 사람 조금 더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저 빨간색을 만든다? 저 같으면 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제가 관찰이 많이 되는 게 이건 뭐 조사를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계속 제가 접하는 내용 중에 수석 책임, 선임, 사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4가지 정도. 그래서 수석은 보통 비즈니스 리더, 뭐 수석에서 팀장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책임에서 팀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4개 정도로 쓰는 회사들이 제가 정착될 가능성이라고 좀 약간 오버하긴 했는데 그래도 4개 정도로 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가면 이제 향후에 뭐 경쟁사라든지 또 경쟁사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서로 비교도 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역할 중심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가치, 시장에 있는 직급체계 동향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쓴다라고 하면 기존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개념도 조금 여기에 묻어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가 문제네요. 그죠? 이거 평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생각해도 머리 아픕니다.
다만 요즘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는 기존처럼 어떤 평가의 일, 항목, 매니지먼트 뭐 바이 오브젝트, 사실 그게 MBO라는 것도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MBO라고 하면 뭐 그냥 항목마다 해서 정해가지고 평가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목표 설정하고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에 의한 성과 관리인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항목마다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MBO가 아니라 태스크 평가 자체도 MBO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태스크 자체가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을 포괄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다 표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요거는 뭐 이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다만 업무의 속성 위에 보면 업무 난이도라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사항, 예,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역할 책임 범위,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중요한 게 팀장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팀장이 그러니까 머리 아파지는 거죠. 평가하기. 예, 지금 머리가 지금 빠개지죠. 이제 평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직급이 통합이 됐어. 예, 기존에 대리였던 친구하고 과장이었던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머리 아픈 거죠. 예, 태스크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이제 예전에 MBO식으로 우리가 뭐 평가 항목들 목표 수립하고 하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과업 중심 평가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 2개 정도, 많으면 3개. 그래서 이 자체를 목표를 수립을 이런 식으로 하고 피평가 받는 사람이 뭐 추진 개요는 이렇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의 어떻게 보면 효과성까지도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과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 구체적으로 쓰고, 타겟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타 부서의 협력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쓰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한 역량, 필요 역량은 무엇인지, 내가 또 팀장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게 뭔지, 임원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게 뭔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써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원을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또 실행계획 일이 일정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평가를 받을 때, 과업중심 평가 저희 회사에서 할 때 평가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의 과업 목표예요, 이게. 예, 그래서 평가제도, 새로운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효과성하고 실행 안착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것까지 쓰라는 거죠. 예, 다 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다 팀장이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다가 어디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지,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인지까지도 이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업 하나가 뭐 한 페이지 이상이 나와요. 예. 그럼 그 모든 내용이 다 종합이 돼서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팀장은 이제 밤새는 거죠. 평가 한 주는. 예. 근데 뭐 밤새야지 뭐 어떻게. 예. 기존의 직급체계 다른 사람들 2명을 놓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근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평가를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 잘해야 되죠? 예. 나중에 이슈가 생겼을 때 기존의 과장급인 직원이 보상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일을 더 역할 책임도 높고 실제로 실행도 내가 더 많이 하고 로드도 많이 걸리고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대리 저 친구가 비슷한 일 했다고 보상이 나보다 더 많네? 뭐 이상한데? 뭐 이슈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근거, 팀장이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부적인 내용 근거가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설명을 못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평가를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다 기재를 하고 면담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게 평가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게 평가가 되는 거죠. 예. 그 방법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직급 체계가 이렇게 광역화되거나 변화가 있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본질로 가는 거죠. 평가에 대한. 예. 그러니까 팀장이 그동안 굉장히 쉽게 했었어요. 직급별로. 이미 다 연초에 목표 설정하면 이미 순위는 머릿속에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나요? 팀장들 보면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다 순위 정해져 있고 거기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순위대로 평가가 갈 거고, 물론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연초에 랭킹 잡혀 있는 게 연말에 랭킹 90% 이상 아닌가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거기에 근거를 작성을 하는 게 평가 절차였는데, 이제는 태스크 자체를 성과 지표로 한 평가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한다? HR에서 모니터링도 다 하죠. 예. 하게 되면 여기다가 단답형으로만 평가를 한다? 예. HR에서 사장님한테 10명 정도 추려서 보고를 하죠. 그러면 그 중에 2-3분은 면 팀장이 될 가능성이
저희는 실제로 면tim장 시켰었거든요. 20%는. 그래서 그렇게 면팀장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평가의 성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였어요. 그때 CEO가 되게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뭐 예전에 잠깐 드린 말씀이긴 한데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그 사장님이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야, 팀장이 일하냐? 니네들? 팀장이 일 안 하잖아. 팀장이 일하는 게 뭐야? 팀장이 뭐 엑셀하고 통계 낼 거야? 애들 일 잘하게 만드는 게 팀장 아니야? 팀장 그냥 놀아도 돼. 내가 봤을 때는. 다만 애들한테 지시를 잘해서 일만 잘 돌아가게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뭐 사석에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팀장이 컴퓨터 앞에 오래 잡혀 있으면 평가 때문에 오래 잡혀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 사장님의 의견은. 근데 제대로 평가를 알아야 이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업식 평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봐도 좀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는 뭐 그냥 다 SA 평가로 한다 그러고, 평가 등급이 없을 거예요. 네이버도. 저희도 없었고요. 리더가 재량권 다 하고, 다만 그에 대한 리더의 책임은 엄청 크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잘못됐다. 나중에 그게 평가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보상이 얘를 덜 줘야 될 애를 더 주고, 더 줘야 될 친구를 덜 줬으면, 그거는 이 팀장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죠. G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먼 얘기라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면 기존에는 보통 이제 아마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많기는 한데 기존에는 각 직급에 있는 그죠? 평균 연봉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 비율 기본 보통 뭐 기본 인상률 한 2%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5에서 한 1.5%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해가지고 재원에 맞게 배분을 해서 연봉 인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직급이 통합이 되고 뭐 직급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그 통합된 직급 내에서는 평가 등급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조금 좀 구체화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업무 난이도를 하나의 평가 잣대로 또 삼았네요. 이 회사는. 물론 이제 평가 등급에 평가 난이도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가 등급으로 SA 평가를 기반으로 한 평가 등급 비율, 평가 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금 여긴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그냥 평가 등급이나 평가 등급 없어도 그냥 금액으로만 부여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평가 등급은 없죠. 없는데 그럼 보상을 어떻게 부여하지? 그 근거는 에세이 내용인 거죠. 팀장이 작성한 에세이 내용과 팀원이 작성한 에세이 내용이 모두가 그 태스크 중심 A4지 한 2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거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가 그거에 따라서 연봉 인상을 6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1000만 원까지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대 대비 부장급이었는데 기대 대비 그냥 뭐 주례회의 자료 준비나 하고 맨날 예전에 하듯이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는 부장이 있다. 프로젝트를 부여를 해도 저는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여기 스텝 업무만 애들 사람 관리만 좀 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SA 근거를 통해서 기존에는 직급에 있어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연봉 인상을 받아가던 분들은 이제는 연봉 인상이 1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팀장 마음이죠. 다만 팀장이 그 근거만 제시하면 정액제로 재원 내에서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무한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직급 체계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 과업 기반의 개인의 실질적인 성과가 보상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현대자동차 그 MZ세대가 정말로 자기들이 이러한 의미로 공정성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꾸 생산직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산직 많이 주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못 받으니까 문제라는 건지 이렇게 정말 내가 정말 사무직이지만 정말로 회사에 기여를 한 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연봉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건지 근데 한 600원 받을 거예요. 많이 받아왔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2, 3년 돌아가는 거. 뭐 회사하고 협상하는 거 내용 이제 보면 나오겠죠. 뭐가 문제였는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률 방식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원들이 과장차장 부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인상률을 해놓고 평가에 따라서 메리트 페이죠. 평가 인상률을 뭐 오른쪽에 있는 비율대로 평가 잘 받으면 S 받으면 3%, C 받으면 뭐 0% 없는 거죠. 0%라고 더하기니까 괜찮네요. 곱하기는 아니니까 0% 없는 거죠. 기본 인상률만 그냥 조금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주둔 거를 아까 앞에처럼 정액제로 줘버리고 평가 등급이 없이 팀장의 이런 근거, 태스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줘버리면 조직 내에는 마음속으로는 아비규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전에 얼마나 이 차등률을, 전사 차등률을 지금 제한을 둬서 소프트 랜딩 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얘기하는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연공 기반. 연공과 어느 정도 이게 일하는 거에 대한 조화가 균형점을 지금 계속 맞춰왔죠. 기업마다.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면 역할 중심,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든 일에 대한 개인의 역할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 중심 HR이라는 거는 HRT,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개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물론 뭐 업적평가, 역량평가 해가지고 역량평가를 HRT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상 점수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된 경우가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 과업평가라고 하면 과업 내에 이 사람이 필요한 역량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팀장이 판단을 해서 그 역량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평가자는 역량 개발을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 협력도 중요한 거죠. 타 부서와의 이런 협력, 미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적인 이런 임금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역할 중심, 개인의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직급 체계를 좀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과업 중심 평가, 또 개인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보상을 구성원의 이런 불만이라든지 구성원이 납득하는 조직 문화에 있어서 구성원이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까가 저는 우리나라의 적합한 임금체계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가치에 의한 직근무급 기반으로 이걸 도입하는 게 오히려 좀 약간 임팩트 있게 도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20년 주장이 된 게 직무급이 주장이 된 기간이 지금 25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6년이네요. 제가 작년에 생각했을 때 25년이었으니까 정확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그렇게 임팩트 있게 추진을 해서 물론 효과를 본 것도 있을 거예요. 임팩트 있게 추진을 해서 부작용도 많았겠지만 또 임팩트 있게 추진을 해야 또 일이라는 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구성원의 인식적인 부분, 구성원의 생계, 돈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기에는 그 충격은 너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이제 우리만의 어느 나라, 국가의 임금 체계라든지 국가의 어떤 국가에 있는 기업이 채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맞지 않다. 뭐 호봉급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대차에 있어서의 그런 임금 체계도 한번 연구는 세부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어요. 잘 되잖아요.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어느 회사에 못지않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이런 서구적인 부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결론은 비중은 직무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무, 잡보다는 롤, 역할 중심으로 우리의 인사관리 체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련된 내용 있으시면 좀 의견들 많이 주시고요.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좋겠는데, 그죠? 실시간 공부가 좀 어려워서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또 다음 강의할 때 제가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의견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 쪽으로 자꾸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나름의, 또 여러분들 아마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다 속하고 있는 조직, 또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다들 어느 정도 이준 이상으로 지금 다 본인의 방향성,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철학이나 개념이 다 잡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 기업들의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조직 운영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예. 받아들이고 착안해서 또 추가하고 보완을 해서 앞에 좀 진보할 수 있도록, 발달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그 중간선을 좀 찾아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제 다음 강의는 조금 좀 현실적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뭐 신문 기사를 제가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같이 좀 이제 좀 인덱스 하긴 좀 뭐하긴 한데 개념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 두 번째 크게 살펴본 거는 프로세스,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프로세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케이스별로 다 다르겠죠. 케이스별로 요새 뭐 언론 통해서 나오는 것도 많고, 그죠?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 아픈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인 법정 관리, 그죠? 채권단 관리라고 하면 구조조정이 사실을 필수는 아니지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단순히 지금 뭐 임원들 숫자 줄이고 임금 삭감한다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인사조직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좀 어려워요, 상황이. 그런 경우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럼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올리면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직무관리 부분입니다. 아마 기존의 HR 인사관리 관련해서 수업에서 많이 들었었던 내용일 텐데 오늘 한번 쭉 리뷰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관리에는 첫 번째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라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직무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직무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람, 조직, 성과가 있고요. 결국은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바른 목표, 바른 평가, 바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과 성과 간의 이런 직무 기반의 체계가 잇따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설계가 되어야 이러한 조직이 목표를 세우고 또 그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평가를 하고 또 올바른 보상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관리 프로세스는 아시다시피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와 사람 간의 관계를 한번 구성을 해본 건데요. 직무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은 그에 따른 지식,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직무 특성에 대해서는 사람의 이런 개성이라든지 관심사, 욕구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를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무와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요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직무중심 HR이 강조가 되고 있다. 사람이 아닌 일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직무 관련 용어도 아마 기존의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과업하고 직무가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무도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과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왜 그런지, 기업 현장에서 왜 과업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내용이 우리 HR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영역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 분야죠. 인사관리의 모든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맨 밑에 이제 굵게 칠한 부분을 보시면 인사관리의 공정성, 납득성, 합리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관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직무관리 내 첫 번째 프로세스죠. 직무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적 의미도 있고요. 미국 쪽에서 보통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의미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굵은색을 보시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경험, 기능, 지식, 역량, 책임과 해당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분되는 요인을 구체화. 그러니까 A라는 직무가 B 직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직무 분석, 물론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으로부터 직무 분석 기법이 도입이 돼서 유행처럼 번져나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입이 돼서 유행처럼 확산이 되어 왔었고요. 최근에는 역할과 책임에 보다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하나의 기업 현장 이슈로 해서 제가 뒤에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 프로세스고요. 이건 뭐 교재에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종합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그렇게 뭐 비중을 두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뭐 직무 기술서 많이들 나타나 있죠. 뭐 예시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면 직무 구분이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IT 업체죠. IT 업체 하나의 예시인데 이렇게 직무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기본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의 직무를 바탕으로 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각 직급별로 얼마나 중요한 직급이고 중요한 위치고 또 그에 따라서 보상 수준이 어떻게 되며 또 그에 대한 역할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의 예시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외국계 관련된 기업으로 진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직무 분석에 의한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직급이 책정이 될 거고 연봉이 책정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역할 책임 수준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편은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무중심 HR.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논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직무중심 HR, 실행 논의의 중심, 직무급 도입 이슈의 확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2017년도에 이제 HR 인사이트라고 HR 관련 월간지가 있어요. 여기서 특집으로 직무급에 대해서 굉장히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직무급을 당연히 도입을 해야 하는 당위성 기반의 글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직무급을 그동안 안 했었나? 왜 이렇게 새로운 개념처럼 새로 다 해야 된다는 것처럼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HR 컨설팅 뭐 임원분들 뭐 관련된 분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내용을 본 직무급이라든지 직무 분석
직무 중심 HR에 대한 강조는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 당시에는 미국식 인사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표준이라고 다루어지는, 여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언론사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서 연봉제라든지 직무 분석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당위성 방식으로 해서 필요성을 제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93년도 3월 13일자 매일경제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기사를 사실 읽어보면 최근에 앞서 HR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30년 전에 30년 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동안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공성, 시니어리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연차가 누적이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는 연공 기반의 인사가 굉장히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연공성은 아직도 일본보다도 우리가 아직 높네요. 그죠? 참 재밌는 부분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직무 관련된 부분은 연차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누가 오래 있었냐가 그 사람의 급여를 결정하는 상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의 이런 보상 체계, 보상 철학을 비교를 한번 해본 건데요. 왼쪽에 제가 저걸 남대문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남대문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나라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오른쪽은 자유여신상인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그림을 좀 제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태극기, 우측에는 성조기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공 기반의 연공급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직무, 시장 가치 기반의 직무급,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연공급과 직무급의 이미지, 요거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 대면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내용 보시고요. 왼쪽에는 간단하게 우리나라 사원, 대리, 과장차장, 부장에 따라서 급여가 사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 한 장이 직무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직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개인의 영향 수준에 따라서 연봉 수준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해당 직무 내에서 자유 경쟁이라는 부분이고 한국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해당 직급 내에서의 같은 직급끼리의 경쟁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컴패러티브 레이쇼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직무급을 하기 위한 기본 산식이고요. 활용하는 툴이고요. 보통 미국이 이제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무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직무에 대한 시장 가치, 그러니까 해당 직무가 가지고 있는 레벨별로 임금 수준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손쉽게 조회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고용주라든지 또 그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라든지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무 기반의 HR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무 중심 HR을 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는 직무별 시장가치 데이터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청사나 노동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임금 데이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으로 업종별 임금 근로시간 데이터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선포는 했는데 아직 미미해요. 굉장히 데이터를 찾아봐도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쉽게 신뢰가 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직무 기반의 HR을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구성원들의 보상 체계에 대해서 한번 표로 도식화 해본 거고요. 이 점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도 이제 연공 수준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추세도 있기도 하고 아직도 연공급 기반의 일부 직무급이 영향을 미쳐서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 거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챕터 잘 듣고 학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챕터마다 이제 내용이 다 다른데 제가 여기 지금 챕터 정리, 심층 학습이라는 부분을 좀 연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어떤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처음 들어본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청년 창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우리 노동 환경이라든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관리 방안, 또 관리 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습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게 온라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일방향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 내용을 피드백을 받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학습을 좀 활성화하도록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요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기존의 요 앞단까지는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어떤 시사점 또 지금 현재 산업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 또 여러 가지 요인들 간의 다이나믹스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앞단에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터넷 옆에 뭐 같이 창으로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열어놔서 조회하고 검색하면 되니까 해당 키워드라든지 해당 궁금한 내용을 좀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걸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플립 뒤집는다는 뜻인데 학생이 스스로 공부 먼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통상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지금 이번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지금 부분도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챕터별 내용이 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챕터 간에 이게 스토리 라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한 학기 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가 앞에 이제 내용을 듣고 이제 제가 얘기한 내용을 듣고 또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해당 내용을 좀 찾아서 좀 결합을 해서 교육 효과성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희망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저는 보통 어떤 시사점이나 어떤 주제에 대한 이슈 이런 내용을 찾을 때 물론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최신으로 설정을 하고 해당 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 기사 특히 논설이라든지 어떤 기자들이
좀 이렇게 큰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 또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 기사 정도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 주제별로 너무나 컨텐츠가 너무나 많죠. 예, 그래서 좀 보완적으로 유튜브 내용은 필요한 부분 짧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해주실 일은 앞에 이제 제가 교수가 설명한 내용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청년 창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챕터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을 좀 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좀 이해가 좀 조금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내가 평소에 좀 본 게 있는데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은 좀 나의 지식 향상이라든지 이런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해당 개념 또는 각 사안별로 산업 현장 트렌드 조사 아까 제가 얘기한 최신 뉴스 중심으로 언론 뉴스라든지 뭐 유튜브 뉴스 또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 설명하는 주제별로 그런 내용들 창업에 대한 내용도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사를 이 시간에 본 교과하고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 교과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요즘 가장 최신의 자기 주도 또는 플립트 러닝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과 조사한 트렌드 조사 내용을 연계해 봐야 되겠죠. 연계하고 디스커션 스스로 한번 해보고 디베이트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스스로 조사한 내용하고 또 제가 얘기한 내용 또 조사 내용을 통해서 나온 시사점 이런 부분을 비교도 해보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니면 좀 유사한 건지 연계성이 있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 트렌드에 뒤처진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을 챕터별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한 20분, 25분 정도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해당 시간을 매 수강 시간마다 지금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정리 내용은 뭐 꼭 컴퓨터로 정리를 해 챕터마다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뭐 각 회차에 따라서 테스트라든지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레포트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뭐챗 GPT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챕터마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들 또 시사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모아놓고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나중에 레포트 쓰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그 레포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해놨다라든지 각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정리한 뭐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뭐 추가 평가 자료로 해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신다든지 제 개인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이메일로 보내놔 주시면 그거로 뭐 평가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몰입도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한 가점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 교과 과정에 대한 좀 보완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 장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메일 안내 드릴 테니까 거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은 밑에 제가 여기 Q&A라고 적고 밑에다가 제 이메일,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이메일이에요. 자주 보는 이메일이니까 여기다 뭐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보내도 되고요. 또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매주 체크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료할 때까지요. 네.